중국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해외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상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달 가까이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중국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재확산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5일 만에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중국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이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전만큼 큰 대폭의 어떤 재확산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산발적인 집단 감염 형태로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베이징 입국 제한 조치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214개국을 사실상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입국 시에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주간의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베이징만을 대상으로 해서 입국 제한 조치는 현재 단계로서는 고려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내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많다는 건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계속 일정 기간 동안 확산을 하면서 이제 숨은 감염자, 이른바 깜깜이 감염자 비율이 10%를 넘어섰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7%에서 9%로 상승했고 현재는 약 10%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반면에 이 역학조사를 통한 방역 조치가 전파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더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강화된 방역 체제의 효과가 좀 나타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하는 조치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다 예. 근본적인 방역 조치, 뭐 가령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진단 검사 등을 시행을 함으로써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숨은 감염자를 능동적으로 찾아내야지만 현재 이런 확산세의 효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선제적 검사 이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감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층 환자의 치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고령층이 과거에 이제 한동안 높았다가 크게 줄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고령층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인 경우에는 감염에도 취약하고 예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령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령층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예방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령층이 다수 모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그러니까 감염 초기에 환자를 빨리 찾아내야지만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고령층이 감염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고령층의 경우에 다수가 물론 다른 연령대층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피해야 되고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시설과 같이 집단 내에 고령층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고령층의 경우 앞서 병의 인지가 늦고 또 악화는 빠르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코로나19를 고령층 분들이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고령층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증상 감염보다는 증상 감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진단 검사,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최근에 무료 진단 시스템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그게 감기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연락을 해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의 사용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국내 임상 시험도 중단됐는데요. 이전부터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미국 FDA가 식품의약국에서 이 클로로킨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심장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렘데시비르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렘데시비르하고 같이 병용요법을 했을 때 렘데시비르의 효능을 저하시킨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잇따라서 임상시험 중단을 선언을 했거든요. 이제 물론 미국 내 상황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모집군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내 이런 상황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 과거에 논란이 많았던 어떤 약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클로로킨에 대한 임상 시험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마 시행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염증 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의 사망률을 30% 넘게 낮춘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WHO가 획기적인 돌파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현재까지 발표된 임상 결과 중에선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 작용을 가진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는 기본적으로 폐렴 등과 같은 어떤 염증 반응을 체내에서 빨리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사스 때에도 스테로이드 제제가 효능이 있었다라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덱사메타손이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치사율을 낮추는 거에 대한 효과는 예견돼 있던 거였는데 이제 마치 어떤 새로운 거를 발견했다라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덱사메타손을 가지고 연구진이 임상시험을 시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30에서 40% 정도 치사율을 낮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실제로 이제 중증 환자, 특히 산소호흡기라든가 에크모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일반적인 환자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쓰면 안 될 약입니다. 왜냐하면 덱사메타손의 항염증 작용은 기본적으로 면역 억제 효능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망 가능성이 없는 일반 환자들한테 덱사메타손을 투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감염증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력장애라든가 아니면 부정맥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자한테는 사용을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중증 환자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중증 환자, 그것도 심각한 중증 환자들에게만 써야 된다. 그리고 일반 환자들은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점에서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남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충분히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